번째 내용입니다. 스펙트럼 설명을 할게요. 스펙트럼이란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다른 말로 백색광이라고 부르거든. 백색광. 우리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도 백색광이에요. 백색광. 이 백색광의 특징이 뭐냐면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일수록 점점 밝아져. 맞죠? 빛이 많이 모이면 밝아지는 거잖아. 밝아지다 가장 많이 밝아진 형태가 바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라고 보면 돼요. 백색광이란 그래서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진 게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합쳐질수록 밝아지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물감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물감을 섞으면 여러 개 물감을 막 섞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커매지죠?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물감, 그 색소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을 섞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섞으면 점점 물질이 많아지니까 어두워지지만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밝아집니다. 빛이니까.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다른 이유도 그렇고 그 빛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깔과 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깔이 다른 이유도 다 이런 물질과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합칠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백색광이란 여러 색깔의 빛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굴절을 시켜주는 어떤 도구를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나누어지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빨간색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빨간색은 필요하겠다. 잠깐만요. 자, 백색광에 섞여있는 색들 중에서, 빛의 색들 중에서 가장 굴절을 안 하는 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가장 굴절을 안 하고요. 그 다음 주황색, 조금 더 굴절을 많이 하고, 노란색, 조금 더 굴절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조금 더 굴절을 많이 하고요. 파란색, 조금 더 굴절을 많이 하고요. 보라색, 조금 더 굴절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색깔의 빛들에 띠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백색광이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분산된다라고 해요. 분산된다라고 말하고요. 분산되는 이유가 뭐냐? 너 왜 분산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왜 분산되니? 그러면 우리는 색들마다 굴절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굴절을 제일 많이 한 게 누구야? 보라색이고요. 굴절을 가장 안 한 게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빨간색이 굴절을 제일 안 하는 거야. 자, 굴절률의 차이가 나타나겠네요. 어쨌든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분산되어 나타난 이 빨주노초 파남보 띠가 나타나는데 이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색이라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써요. SP는 스펙트럼을 쓰는 약자입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란 바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주르륵 나타나는 거. 우리가 흔히 무지개라고 부르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무지개 아름다우니까. 안 웃을걸? 그렇지만 많이 올 것 같아. 분위기 쌓여서 그랬어. 아무튼 무지개 아름다운 게 무지개야 알죠? 무지개 아름다워요. 쌤도 좋아합니다. 쌍무지개는 더 아름답겠죠? 무지개 아름다우니까. 그만할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스펙트럼은 이러한데 근데 스펙트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백색광을 쏩니다. 근데 중간에 누굴 만나냐면은
이 녀석이 저온의 기체입니다. 이 저온의 기체를 백색광이 통과해요. 이 빛이란 녀석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 입장이 되어봐. 내가 저온의 기체야. 엄청 추워.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부족해. 이런 느낌인데 자기 몸속을 누가 통과하는 거야? 빛이 통과하는 거야. 즉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내 안을 지나가네. 어떻게 할까?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쏙쏙쏙 뜯어갑니다. 그래서 저온의 기체한테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누가? 빛이. 에너지를 뺏기고 남은 빛이 나와서 프리즘에 통과가 되면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야 하는데 중간중간 나 여기 없어 삥 뜯겼어 나 여기도 없어 삥 뜯겼어 여기도 삥 뜯겼어 하는 까만색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흡수선이 나타나게 된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원래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야 무지개 색깔인데 거기에 중간중간 까만색 흡수선이 있는 것들이 흡수 스펙트럼인 거고 어딜 통과한 것이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던 겁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던 거야. 그럼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이상 이거는 저온의 기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미 삥을 뜯어가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너 무슨 기체야? 그러면은 나는 고온의 기체야. 나는 고온의 기체가 되었어 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이미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 자, 우리 물리나 화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질이 에너지가 많아! 좋을 것 같지? 아니 안 좋아. 되게 불안해. 에너지가 적어야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우리 화학때 배울 때도 전자를 채울 때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채우는 것도 다 같은 이유야.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불안정하다라고 이미지를 삼아줘야 돼. 이미지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곧 안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삥 뜯어갔던 거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원래 아무런 빛도 안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기체로부터 쭝 어떤 에너지가 쭝 나와. 야, 너 뭐야? 아까 삥 뜯어갔던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정상인데 아까 삥 뜯어간 녀석을 이것 드릴게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각각의 색깔을 가진 녀석을 쭝 주게 됩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자, 크게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구분하게 되는 거죠. 책에 그런 그림이 딱 나와 있죠. 연속과 선이 있는데 선 안에는 방출과 흡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아예 고온의 기체를 주고 있고 저온의 기체를 주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우주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실험한 거니까 고온의 기체에서는 이런 빛이 방출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은 이렇게 흡수가 나타나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책에 있는 그림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스펙트럼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소개 끝. 자, 그 이미지를 좀 미리 넣자. 지금 얘기할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나눠지잖아. 지우기 아까우니까 한번 설명할게요. 나눠지는데 빨간색이 굴절을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길쭉하기 때문에 길쭉하게 가다가 프리즘 딱 맞았어. 그러니까 길쭉하니까 많이 안 꺾이고 이렇게 조금만 꺾인다 생각하면 돼.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니다. 짤막하게 막 이렇게 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막 오다가 뭘 만나 툭 꺾이는 느낌으로
그냥 약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둘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가 겁나게 길다. 파장,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파장이 길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파장이 엄청 짧아 라고 표현합니다. 파장이 길다, 짧다의 개념이 이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훨씬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얘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에너지가 적습니다. 소리로 표현하면 엄마 목소리고요. 아빠 목소리예요. 어떤 게 더 졸려요? 아빠 목소리가 졸려요. 아빠 목소리는 사실 안 졸리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을 따지면 남자 선생님인데 저음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 계시다. 아주 힘든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죠? 물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죠? 자,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저음이 바로 이게 저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음이 이거고요. 야! 이렇게 약간 고음이 이거야. 야! 이거 고음이 이거야. 고음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 졸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는 게 고음이니까 별로 안 졸리는 게 고음인 거야. 쌤이 저음으로 강의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쌤은 항상 소를 유지하고 막 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고음으로 강의해주는 것들이 이제 약간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는 거야.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진동을 많이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동을 많이 하면, 프리퀀시라 그래요. 진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많은 고음이고요. 진동을 적게 하면은 에너지가 적은 저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강의 할 수 있네요. 자, 빛은 파장과 에너지 얘기할 건데, 빛은 일종의 파동입니다. 파동이야.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파동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자, 빛이 가진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바로 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빛의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더 많은 빛인 거야.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빛은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적은 빛까지 아주 골고루 오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영역입니다. 우린 뭐라고 부르죠? 이게 안 좋아. 가시광선 영역이라 불러요. 뭔 소리냐?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이 중에 에너지가 적은 쪽이 바로 빨간색 쪽이고요.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 쪽인 겁니다. 보라색 쪽인 거야. 보라색 쪽인 거예요. 자, 그럼 보라색부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빨주노 초파남보만 눈에 보이고, 그 바깥쪽, 나머지, 여기 영역도 빛이잖아. 이 빛의 영역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해요. 적색.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불러주는데, 적색 바깥쪽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라 부른다? 적외선 영역이라 불러주는 거고, 자색의 바깥쪽 영역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외선 영역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에너지가 어디가 많아?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아? 적외선이 에너지가 많아? 자외선 에너지 많죠. 자외선 쪽이면 우리 막 피부 암 걸리고 막 그런 데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이쪽이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요. 이쪽이 에너지가 적은 쪽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은 쪽을 보니까 어때요? 막 엄청나게 많이 떨리고 있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적으니까 진동도 적게 하고 있네요. 그죠? 에너지가 적으면 진동도 적게 한다. 즉, 첫 번째 포인트,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거야. 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다? 상수가 필요해요. 항상 비례식을 는 바꿀 때. 그때 필요한 상수가 뭐였다? 플랑크 상수, H를 쓰는 겁니다. 플랑크 상수, H는 상수야. 상수라는 것만 알면 돼. 상수 값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얘는 상수 값이고 F에 비례하죠.
자, HF라는 공식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빛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니?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봐봐. 진동이 많아. 진동을 많이 하는 놈은 파장이 어때요? 짧죠. 진동을 많이 할수록 파장은 짧죠.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의 관계는 완벽하게 역수관계입니다. 진동수는 파장과 완벽하게 역수관계야. 파장이 짧은 놈이 진동수가 크다고요. 그쵸? 파장이 짧은 게 진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 저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어떻게 집어넣지?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공식이 두 번째 공식. 에너지는 H 곱하기 람다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빛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1 곱하기 C까지 써서 람다분의 C라고 쓴 겁니다. 나온 공식이 뭐야?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써있죠.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온 공식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번 공식으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고 2번 공식으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광자의 에너지는 HF다 또는 람다분의 HC다 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 공식이구나.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까지의 정리예요. 빛의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페이지 158쪽 맨 밑에 있는 그림인데, 잠깐 볼게요. 자, 이 실험 어떻게 하는 실험이냐면, 이게 분광기로 지금 기체 방전관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거든. 이 분광기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인다. 이 분광기 안에 이렇게 슬릿이 있어가지고 분광기로 이렇게 불빛을 보면은 이게 분산이 다 되거나 분산이 돼서 또는 이런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게 분광기로 바라본 모습이야. 그걸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인데 여러분 책을 좀 참고해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이 기체 방전관 안에다가 어떤 기체를 집어넣냐면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방전시키는 거야. 방전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끊어. 에너지를 공급하면 막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다시 근데 불안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슝 돌아가면서 아까 삥 뜯어갔던 걸 다시 방출하는 그걸 실험하는 거야. 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도 그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간단 말이야. 수소가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갔다가 전기를 딱 끊으면 즉 방전시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아까 삥 뜯어갔던 걸 다시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녀석들이 이렇게 컬러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선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헬륨도 같은 실험을 해보고 네온, 나트륨, 수은도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다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다르죠? 바로 이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가 어떤 기체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결론.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그죠? 스펙트럼만 보면 이거 무슨 원소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전관 안에다가 임의의 기체를 집어넣고 막 시켰더니 바로 세 번째 이 네온과 같은
스펙트럼이 나왔어. 아, 내가 지금 집어넣은 기체가 네온이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실험으로 알 수 있구나라는 얘기만 여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러더퍼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테마가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러더퍼드가 제시한 원자 모형이에요. 러더퍼드가 제시한 원자 모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성 모형입니다.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모형. 이 모형 알죠? 이 모형이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형인데 전자기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딴지를 걸어요. 야, 너 잘못됐어! 틀렸어! 막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요? 했더니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는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좋은 게 라바인가? 라바야 이거야? 그냥 바나나인가 보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바나나를 그냥 설명을 할게요. 쌤이 이 바나나를 등속 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뭘 관찰하면 되냐면 파동이 발생되는지를 관찰하면 돼. 우리 빛도 전자기 파라는 파동이래매. 즉 파동이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쌤이 지금부터 운동시키는 것들이 파동이 관찰된다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파동이 관찰된다면. 등속 운동을 시키면 등속 운동의 특징이 뭐야? 알짜임이 0이라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게 등속 운동이어야 돼. 원래 살짝 움직이나요? 근데 등속 운동은 그래서 파동이 발생되지 않아요. 등속 운동은 파동이 발생되지 않지만 가속도 운동을 시켜보면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어떤 게 관찰되나요? 왔다 갔다 움직임이 관찰되죠. 이게 뭐냐면 파동이야. 파동.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운동을 시켜볼 거야. 원운동이 과연 파동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돼. 원운동. 파동 같아 아닌 것 같아? 파동이 발생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원운동도 파동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파동이 발생된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가 지속되는 이유가 뭐다? 전기력 때문이다. 그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딸려 들어가지 않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원운동을 하면서 원심력이라는 힘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를 잡아당기고 있지만 겉으로 막 뺑뺑뺑 돌면서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작용되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얘가 원운동을 하면서 뭘 발생시킨다? 파동이라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전자가 계속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원운동을 막 하면서 얘한테 안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면 점점 플러스를 향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전자기 학자들이 딴지를 거는 거야. 이게 원운동의 특징이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러더퍼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죠. 러더퍼드는 설명을 못합니다. 전자기 학자들이 제시했던 너의 이론의 문제점이 이거야 라고 했던 게 이 모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빨려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쭉 방출하면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 모아서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면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가 쭉 나올 테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해.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찰될 거야. 그래서 수소기체를 방전관에 집어넣고 방전을 시키면은 걔가 이런 연속 스펙트럼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원래는. 모든 원자는 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만 해.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그림 뭐야?
이거 방전관에 넣고 실제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연속이 나타나나요? 모두 선 스펙트럼의 모습, 모두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시.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 거야. 자, 전자기학자들도 야, 우리가 제시한 딴지에 따르면 이 전자가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게 연속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다.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모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모두가 멘붕에 빠집니다. 이건 왜 그러지? 도저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러더퍼드도 설명을 못하고요. 전자기학자들도 모두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보어입니다. 보어라는 학자가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어가 제시한 모형이 뭐다? 바로 이런 껍질 모형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원래 수소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데 당신이 기체 방전관에 집어넣고 방전했잖아.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 녀석이 있다면 이 녀석은 불안정하죠. 불안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방전을 끝내면. 돌아갈 때 돌아가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얘가 이렇게 바로 1차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와 얘가 2차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와 얘가 3차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만큼 또는 이만큼 또는 요만큼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땅땅땅 정해진 에너지만 땅땅땅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연속적으로 쭉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시한 무슨 모형에 따르면 껍질 모형, 껍질. 러더퍼드가 제시한 이 모형은 껍질의 개념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 모형인데 우리는 이미 껍질의 개념 알고 있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껍질이잖아. 그 껍질에 대한 개념을 누가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다? 보어라는 사람이 적용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어가 그런 껍질 모형을 들고 나온 바탕, 원인이 뭐다? 원리가 뭐다? 원인이 뭐였다? 바로 이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때문에 나오게 된 녀석이 껍질 모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껍질 모형으로 이 선 스펙트럼을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이 스펙트럼을 땅땅땅 찍히는 겁니다. 라고 선 스펙트럼의 이유를 설명해 낸 거죠. 물론 원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것은 설명을 못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전제를 깔아서 어떤 전제를 깔았냐면 전자가 껍질을 돌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 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제를 깔아서 그럴 경우에 저는 선 스펙트럼만 설명할게요. 라고 나온 거죠. 근데 당신들이 말한 이 원운동에 따른 그것은 일단은 손실이 없다. 제가 제시한 껍질은 손실이 없는 껍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껍질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선 스펙트럼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어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우리는 n equal 1 첫 번째 kop질에 있다. 두 번째 껍질은 n equal 2 세 번째 껍질은 n equal 3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n 값을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표현을 해요. n 값을 주양자수. 우리는 껍질의 개수라고 알고 있지만 양자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양자란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거 또는 이거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얘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네요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용어적인 내용입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이 에너지 또는 이 에너지 또는 이 에너지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얘를 2차 껍질로 올리려면 에너지를 엄청 공급해야 돼. 여러분 잠을 깨우려면 쌤이 엄청 소리 지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로 당기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1차 껍질의 전자를 2차로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그래서 1000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1로 당길 수 있다면 2차 껍질로 올라온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1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100이었어.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얼마? 1100이겠죠. 1000을 공급해서 올렸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2번 전자는 110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는 100의 에너지를 가진 겁니다. 두 번째, 2차 껍질의 전자를 3차 껍질로 올리려면 1000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될까? 맞아.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돼요. 왜? 이미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2차 껍질을 3차 껍질로 당기는 건 아까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만 가하면 당길 수 있는 거야. 3차 껍질로 올라온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1100에다가 200만 가했으니까 1300줄의 에너지를 가지겠죠. 눈 감고 이 중에서 막 골라서 띵 잡았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100 또는 1100 또는 1300 중에 하나겠죠. 1170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잖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무엇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진 그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 그래서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양자역학. 양자역학 할 때 그 양자가 양성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양자란 무엇이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연구하는 사람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케이? 양자역학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책에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죠. 양자화란. 여기야 양자화란. 밑줄만 좀 볼게요.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계단에 있는 전자 또는 물체들은 에너지를 이만큼의 위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이 물체의 에너지가 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 공은 중간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나요? 네. 위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간 값은 가질 수 없으므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양자화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분포하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물리량 중에서도 불연속적인 물리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이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양자화라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 전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건데, 자, 1차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2차 껍질로 올리는 이 현상을 전자를 뭐 시킨다? 전자를 전이시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보다 전이라고 표현해요. 즉 전자가 껍질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전이시킨다 또는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이 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바깥 껍질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바깥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내려올 때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 거죠. 전이를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이를 시켰을 때 봐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가 1차 껍질이죠. 1차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인정? 그때 우리는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한다? 우와! 이 전자의 에너지가 바닥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닥 상태에 있네. 바닥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2차나 3차 껍질로 이렇게 올려. 그럼 2차나 3차로 올라간 이 전자는 우리 무슨 상태라고 불러준다? 들뜬 상태. 들뜬 상태라고 불러줘요. 들뜬 상태.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불러주고요. 1차 껍질에 있어서 에너지가 제일 적게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1차만 바닥이고 2차 이상은 다 들뜬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바닥이 뭔지, 들뜬 상태가 뭔지에 대한 용어까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넘겨볼까요? 이 보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 이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1차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어.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근데 그 작은 에너지가 얼마인지까지 정확하게 구해냅니다.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는지까지 정확히 구해내요. 그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n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2 에너지 볼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물리랑 화학이 약간 다른데 6이군요. 13.6 화학에서는 이게 1312kJ/mol 기억나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물리에서는 13.6 에너지 볼트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이거 다 뭐라고 치환할 거야? 됐어. K. 그렇죠? 모두 K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정확한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보다 얘와 얘가 몇 대 몇의 B로 에너지 B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K라고 치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저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K.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요 두 번째까지 올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요 2번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K가 나온다. 2를 집어넣으면 일반식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보다 마이너스 4분의 1K가 훨씬 더 큰 값입니다. 맞죠? 높은 값이죠. 그죠? 높은 값입니다. 무려 얼만큼 높아요? 4분의 3K만큼 높죠? 4분의 3K만큼 높은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빼면 에너지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구하게 될 문제야. 이게 바로 에너지의 차이를 구해라. 다시 말해서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1차 껍질로 내릴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구해라. 어떻게 구하겠어요? 2차 껍질에 있는 녀석에서 에너지에서 1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빼면 그 차이만큼 방출할 거 아니야? 이게 식이야. 식입니다. E2-E1이요. 이 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E2는 마이너스 4분의 1K고요. 1K고 빼기 E1은요. 마이너스 K죠. 그래서 이게 마마 뿔뿔로 바뀌어서 얼마 된다? 4분의 3K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차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게 돼요. 13.6, 13.2 이런 거, 1310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중이야. 동일하게 이런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림에서 바로 설명할게요. 봐봐. 아까 했던 내용인데, 야,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리는 건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렵다 그랬죠. 그게 여기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어요.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리려면 이따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간격이 엄청 크죠. 근데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3차 껍질로 올리는 건 조금 더 수월해. 그쵸? 그게 어디서 표현되어 있어? 요만큼만 가면 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3차에 올라온 녀석을 4차로 올리는 건요. 맞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 다음으로 올리는 건 더 쉽겠죠?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야 1차에서 2차로 올리는데 이만큼 에너지 필요하지. 이만큼. 그지? 그럼 2차에 있는 전자를 야 무한대로 올려. 무한대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올리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2차에서 무한대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만큼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그림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온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요쪽, 중간 에너지가 여기, 가장 에너지가 저기 여기였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자외선 영역. 여기를 가시광선 영역, 여기를 적외선 영역이라고 불렀잖아. 잘 들어. 그래서 2차, 3차, 4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1차 껍질로 우르르 떨어져.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떨어지겠네. 그래서 1차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슨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될 것이다?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야. 라이먼. 그만 뭐 한 거야? 사자 흉내낸 거야? 분위기 너무 아무튼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아. 그죠? 가장 에너지가 많은 라이먼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자 3차 또는 4차, 5차에서 2차 껍질로 떨어지면 조금 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1차로 떨어지면 엄청 많이 방출하지만 2차로만 떨어지면 좀 덜 방출할 거 아니야? 어느 영역? 중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머 계열의 빛이라고 봐요. 발머 계열. 발머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대머리가 힘이 세요? 사자가 힘이 세요? 사자가 힘이 세겠죠. 뭐 하는 거야? 아무튼 발머 계열보다 라이먼 계열이 훨씬 더 힘이 세구나. 에너지가 많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에서 3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어때요? 더 에너지가 적겠죠. 어느 계열?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겠네요. 이거를 파셴 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자가 힘이 세죠? 대머리는 좀 힘이 약하죠? 팔은요? 아무튼 파셴 계열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제 문제 하나 볼게요.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는 항상 거의 대부분 발머 계열을 많이 준다? 왜 그럴까? 우리랑 익숙하니까. 우리는 발머 계열을 눈으로 볼 수 있죠.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 영역에 비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서 좀 익숙해요. 그래서 발머 계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 1번, 2번, 3번, 이게 임의로 랜덤으로 막 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냐 물어봅니다. 순서대로 써줄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면 4번이 제일 길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걸 2번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왜? 어느 껍질로 떨어지고 있어? 2차 껍질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발모야. 모두 발모야, 이거. 모두 발모인데, 발모 중에서도 에너지가 많은 거, 에너지가 중간인 거, 더 중간인 거, 더 작은 거,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에너지가 많은 게 무슨 빛이겠어? 보라색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4번이 보라색이야, 예를 들어서. 1번이 빨간색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게 보라색. 에너지가 제일 적은 게 빨간색이니까 이거를 색깔로 매치를 시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2차 껍질로 떨어지고 있지만 몇 번째 껍질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좀 나겠죠. 많진 않지만 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하는 게 이 녀석이죠. 그때 파장값, 파장이 얼마예요? 410입니다. 그죠?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게 파장이 410이야. 410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많은 게 410. 에너지가 제일 적은 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작잖아. 근데 파장 봐봐. 얼마야? 656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야. 에너지가 많을수록 떨림 많죠? 파장은 짧아진다며. 에너지가 많은 놈이 파장이 짧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장이 진짜 짧으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영역은 파장이 얼마? 410부터 656 정도까지를 볼 수 있네라는 어느 정도 숫자 값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아무튼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도 잠깐 볼게요. 보세요. 이 그래프가 딱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주어진 다음에 자, 오른쪽이 적외선이다. 가운데가 가시광선이다. 왼쪽이 자외선이다. 딱 주면 우리 알 수 있죠. 어디가 에너지가 많아? 여기가 에너지가 많죠. 여긴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파장은요. 긴 거야. 그래서 요 X축에 이렇게 주고서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긴 게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파장이 중간인 게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거고 파장이 짧은 게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치사하고 het갈리는 문제가 뭐냐? 이걸 뒤집어놔. 파장 그래놓고 파장 그래놓고 여기다가 400, 200 써놓고 여기다가 500 써놓고 여기다가 1000 써놓으면 파장. 파장이 어디가 길어요? 왼쪽이 길죠? 왼쪽이 적외선이에요. 완전 헷갈리죠? 우리가 항상 보던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파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놓고 너 해석해봐. 이런 문제가 우리 좀 힘들게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알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다 배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개념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